내 이름으로 누군가가 2억 원을 빌렸습니다. 나는 그 돈을 받은 적도 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당신이 갚아야 한다는 소송이 날아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내 이름을 도용한 사기꾼 때문에 억울하게 피고석에 앉게 된 피해자.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오늘 판례인 사이트 365에서는 이 사건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판결을 보고 나면 금융회사가 제대로 확인했어야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하지만 서류를 넘긴 건 본인인데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대법원이 어느 쪽에 손을 들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오늘 소개할 사건은 대법원 2025년 6월 5일 선고 2023-232526대여금 판결 사건입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판례를 쉽게 풀어드리는 채널 판례인 사이트 365와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을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소송을 제기한 쪽, 즉 원고는 여신 전문 금융회사입니다. 쉽게 말해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입니다. 소송을 당한 쪽, 즉 피고는 임대주택에 전세를 든 평범한 세입자 정씨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에는 대출 모집 업체의 운영자와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들입니다. 2019년 여름, 정씨는 2억 2천만 원짜리 임대주택에 전세를 들었습니다. 큰돈이 필요했던 정씨는 한 대출 모집 업체를 통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업체 직원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서류, 통장, 그리고 정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까지 맡겼습니다. 그야말로 알아서 다 처리해달라고 믿고 서류 일체를 건넨 거죠. 정씨가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고, 돌아온 것은 갚아야 할 2억 900만 원의 빚과 소송장이었습니다. 세입자 정씨, 대출을 주는 금융사,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대출 모집 업체. 모든 비극은 이 중간자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운영자들은 정씨의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이미 다른 금융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놓고서는 그 사실을 숨긴 채 이번에는 원고 금융회사에도 같은 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또 대출을 신청한 겁니다. 같은 담보로 2번 대출을 받는 이중대출 사기였습니다. 정씨는 대출 편의를 위해 신분증, 인감, 통장, 심지어 본인 명의의 휴대폰까지 업체에 넘겼습니다. 그야말로 알아서 다 처리해달라고 믿고 서류 일체를 건넨 거죠. 이 행동이 훗날 금융회사가 정씨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당신이 직접 서류를 넘겼으니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과연 그 논리가 통했을까요? 사기꾼들은 정씨 명의의 대출 신청서와 대출 계약서를 위조해 원고 금융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8월 29일 아무 의심 없이 약 2억 900만 원을 정씨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정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같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두 금융회사를 동시에 속이는 이중대출 사기가 완성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당시에는 한 곳에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신용정보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며칠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짧은 시간 차이를 노린 것입니다. 사기단은 이 깜깜이 시간을 노려 2억 9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나중에 사기 사실이 드러났고 원고 금융회사는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신이 그 업체의 서류와 휴대폰까지 직접 건넨 것 아니냐. 그러니 그들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원고 금융회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분증과 휴대폰을 직접 넘기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권한을 뒀으니 사기꾼의 행동도 당신 책임입니다. 법률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 표현 대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정씨가 서류와 휴대폰을 직접 건네며 업무를 맡겼으니 사기꾼들에게는 기본적인 대리 권한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씨 본인이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믿은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따라서 민법 제126조의 표현 대리 책임을 정씨가 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표현 대리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찬찬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대리란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해줘라고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믿을 만한 지인에게 맡기는 것처럼요. 법적으로 제대로 된 대리라면 내 대리인이 맺은 계약은 내가 맺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표현 대리는 무엇일까요? 실제로는 대리 권한이 없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이 사람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법은 그 믿음을 보호합니다. 그 결과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법리가 민법 제1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회사 직원이 사장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는데 거래처 입장에서는 이 직원이 당연히 회사를 대표한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면 회사가 그 계약에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권한이 없어도 겉보기에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1심과 항소심 두 법원 모두 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1심과 항소심 판단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기꾼들은 정 씨의 대리인으로서 대출을 신청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정 씨의 서류를 위조해서 아예 정 씨 본인인 척을 했습니다. 이건 대리의 문제가 아니라 위조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표현대리 법리 자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며 무효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달리 이 사건에도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 적용할 가능성 자체는 있다고 봤습니다. 사기꾼들이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정 씨 본인인 척 한 경우라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민법 제126조를 유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란: 첫째, 사기꾼들에게 정 씨를 대리할 기본적인 권한이 있었을 것. 둘째, 금융회사가 그들을 정 씨 본인으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대법원은 1, 2심이 표현대리 법리를 아예 잘라버린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리의 틀을 다시 세웠다고 해서 원고가 이긴 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따져봐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묻습니다. 금융회사가 사기꾼을 믿은 것이 과연 정당했는가? 기본적인 대리 권한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됩니다. 정 씨가 서류와 휴대폰을 직접 건넸으니까요. 그렇다면 핵심은 두 번째 조건, 즉 금융회사의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느냐입니다. 저울의 한쪽에는 피해자의 서류 제공이, 다른 한쪽에는 금융회사의 과실이 놓입니다. 대법원의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대법원은 5가지 이유를 들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과실 1, 핵심 업무를 통째로 외부에 맡긴 것은 원고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원고는 대출 신청서 자필 서명 확인, 서류 검토, 임대차 조사 등 대출의 핵심 업무를 대출 모집 업체에 위탁했습니다. 자필 서명 확인, 서류 검토, 임대차 조사 등을 외부 위탁 업체에 통째로 맡겨버린 겁니다. 편리함을 택한 대신 서류 위조 여부를 직접 확인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구조입니다. 그 구조에서 발생한 위험은 그 구조를 선택한 원고가 감수해야 합니다. 과실이 금융회사에는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대출 모집인 제도 모범 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 모집인에 대한 사전 교육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연간 2회 이상 계약 적정성과 금지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원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과실삼 사진 대조만 했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는 대출 상담사의 사진 등 신원 자료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을 신청하러 온 사람이 등록된 상담사와 동일인인지만 확인했어도 사기를 발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등록된 상담사와 실제 방문자를 사진 한 장만 대조했어도 이 사기는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과실사 사후 점검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 대출은 같은 사기단이 1년에 걸쳐 15명의 명의를 도용하며 16번, 34억 원 넘게 이중대출을 받아온 마지막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단 한 차례도 이중대출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전문 금융기관이라면 신용정보 시스템의 시차 문제를 감안해 사후 점검을 했어야 합니다. 1년간 15명, 34억 원. 금융회사는 이 사기단의 마지막 범행이 완료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과시로 휴대폰 확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고는 대출 직전 정 씨 명의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휴대폰은 이미 사기꾼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과실이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정 씨 본인이 대출을 신청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표현대리 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상고는 기각됩니다. 피해자 정 씨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의 한 줄 핵심 정리. 내 이름을 사기꾼이 도용했는데 제대로 확인도 안 한 금융회사가 나에게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름 도용처럼 대리인이 직접 본인 행세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핵심 업무를 외부에 맡기고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이상 그 부실한 믿음의 대가를 피해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거래의 편의를 누린 쪽이 그에 따른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회사가 핵심 업무를 방치하고 입은 피해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다. 정 씨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판례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판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판례 인사이트 365 판례로 있는 당신의 세상 주의사항입니다. 이 영상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법률 상담이 아니니 구체적인 사례는 반드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